네, 그러면은 저희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어 입문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철자와 발음을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혹시 아직 저번 주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 이제 저번 주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새로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이제 자습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알파벳 그리스어 알파벳을 외워오도록 부탁을 드렸지만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까지 철자와 발음을 나갈 거기 때문에 아직 문장을 만들 수 없어요.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어 알파벳 그리고 이번 주는 그리스어 특유의, 고전 그리스어 특유의 이 표기 시스템들을 좀 배울 겁니다. 뭐, 악센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철자와 그, 관련된 표기법들 같이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약간 프롤로그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할 게 있는데, 막 이렇게 그리스어가 막 써 있죠. 혹시 읽을 수 있으실까요? 이제 여기에 책이 있고 뭔가 책이 있고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떻게 읽냐면 사실 이거는 현대 그리스어입니다. 현대 그리스어라서 이 옆에 이제 그냥 저희 뭐야 고전 그리스어대로 읽으면은 칸, 칸 이렇게 되는데 칸으로 읽어요. 이 알파벳 키 있죠. X처럼 보이는. 근데 이제 현대 그리스어로는 이걸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 카파 있죠. 감마 카파 대문자 두 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이 감마를 그로 읽지 않고 즈로 읽어요. 지읒 발음으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마랑 카파를 같이 표기해야 그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그 발음이 뉘 뒤에 붙으면은 응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경사스러운 소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소설 중에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소설을 읽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수상 소식을 듣고 나서 마침 또 저희가 히라버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조금 읽어보고 인상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이야기에 관련해서 가장 트렌디하게 히라버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그리스어로는 마테마 헬레니콘 이렇게 있습니다. 마테마 헬레니콘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고전 그리스어식 문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마테마, 데스, 헬레니케스 이렇게 바뀝니다. 뭐 중간에 데스 이런 게 들어가서 관사 같은 게 좀 들어가고 조금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고전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읽고 현대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마테마, 헬레니콘 이렇게 있습니다.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을 어떻게 읽었을까? 라는 지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게 다시 현대 그리스어에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래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적어 왔어요. 이런 뭐 구절이 있더라고요. 디에프 타르타이 이제 알파벳을 어느 정도 외우신 분들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디에프 타르타이 이렇게 읽겠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판에 적힌 문자들을 곰곰이 올려다보다가 그녀는 연필을 쥔다. 공책에 그 단어를 옮겨 적는다. 이렇게 규칙이 까다로운 언어를 그녀는 접해보지 못했다. 동사들은 주어의 격과 성과 수에 따라 여러 단계를 가진 시제에 따라 세 가지 태에 따라 일일이 형태를 바꾼다. 놀랍도록 정교하고 면밀한 규칙 덕분에 오히려 문장들은 간명하다. 주어를 굳이 쓸 필요도 없다. 어순을 지킬 필요조차 없다. 3인칭의 한 남자가 주체이며 언젠가 한 번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를 쓴 중간태에 따라 변화된 이 한 단어에 그는 언젠가 자신을 죽이려 한 적이 있다. 는 의미가 압축돼 있다. 라고 쓰셨는데, 어,
굉장히 정확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의 격과 성과 수, 그러니까 인칭이죠. 사실 격은 상관없어요. 주어의 격은 상관없고 주어의 성과 수에 따라 바뀌고요. 아니, 성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동사는 주어의 성과는 상관없고 수와 인칭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이제 시제가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태가 세 가지 있고 그리고 이런 규칙 덕분에 오히려 문장들이 간명하다. 이렇게 히라보 문장의 특징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주어의 격과 성은 상관이 없고요. 3인칭에 한 남자가 주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가 주체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완료 시제를 설명할 때 언젠가 한번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 한번 일어났다라는 거는 아우리스트 시제에 가깝고 완료 시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식으로 중간태를 해석하셨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설명은 좀 부정확한, 이 단어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이고, 사실 이 DF 타르타이는 부정사예요. 부정사라는 건 인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3인칭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마도 DF 타르 따이, 이 테타가 아니라 따오를 쓰면은 3인칭 단수 동사가 되거든요. 그거를 의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뒤에 후기에 보니까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지금은 어 문예창작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출판사 대표도 하고 계신 어떤 분께서 히라버 관련해서 감수를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이제 편집상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편집 과정에서 히라버를 편집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표기상 오류가 많이 생겨요. 종종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개정판이 나온다면 감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를 제가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침묵 속에서 우 하는 분절되지 않은 음성으로만 아이고, 잠시만요. 분절되지 않은 음성으로만 소통하던 인간이 처음 몇 개의 단어들을 만들어낸 뒤 언어는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 나갑니다. 체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언어는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규칙들을 갖습니다. 고어를 배우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요. 정점에 이른 언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더디고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좀 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쇠퇴이고 타락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플라톤이 구사한 히라버는 마치 막 떨어지려 하는 단단한 열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대 이후 고대 히라버는 급격하게 저물어 갑니다. 언어와 함께 히랍 국가들 역시 쇠망을 맞게 되죠.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언어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의 석양 앞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정확한 설명이고요. 실제로 플라톤이 이제 워낙 히랍 문화의 어떤 대표, 이 고전 히라버는 그냥 플라톤의 산문이 표준이에요. 그걸로 기본적으로 고전 히라버의 문법 체계가 체계화가 되었고 저희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플라톤이 가장 그 아테네 문명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살아있던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망해가던 그 전성기가 다 지나가고 지나갈 쯤 지나가고 아 이제 우리 좀 아닌 것 같은데 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할 즈음에 그 좋았던 시절에 우리 왜 그랬지를 생각하면서 쓴 게 사실은 플라톤의 대화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좋은 게 좋을 때는 잘 모르고 좋은 게 한 발짝 지나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고 정확한 설명이고 한강 작가님이 직접 뭔가 수업을 들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런 전공자한테 어떤 내용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감할 만한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재미있는 내용인데 아카데미에서 무슨 수업을 하느냐고요. 이제 여기에 화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히라버를 배우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히라버를 가르치는 강사가 이제 화자로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히라버 초급반을, 금요일에는 플라톤을 원전 강독하는 중급반을 가르칩니다. 한 반의 수강생은 많아야 8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8명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이 방에
약 40명이 계시고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총 거의 80명에 달하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10배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저도 그래서 서양 철학에 관심을 가진 수강생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리얼한 묘사였는데 동기가 어떻든 히라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와 말의 속력이 대체로 느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지요. 오래전에 죽은 말, 구어로 소통할 수 없는 말이라서일까요? 침묵과 수줍은 망설임, 덤덤하게 반응하는 웃음으로 강의실의 공기는 서서히 덮여지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어로 소통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점에서 이 히라버 그리고 라틴어도 어느 정도는 이 사어를 배운다는 것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어를 배운다는 것의 감각 오로지 이 쓰여진 텍스트로만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목소리를 추적해야 한다는 거 거기서 오는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고요. 어, 뭐 걸음걸이와 말의 속력이 대체로 느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선생님들 저도 많이 봤고 좀 뭔가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문장도 읽으실 수 있겠죠. 위에 찍힌 점들은 오늘 배울 거니까 무시하시고 읽어보면은 뭐 옆에 밑에 적혀 있지만 칼레빠 타 칼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칼레빠 따 깔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키는 키 이렇게 파열 그 강하게 숨을 내뱉으면서 키 이렇게 있고 뒤에 있는 까파는 끄 이랍니다. 그래서 깔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칼레빠 따 깔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밑에 세 개의 번역이 나와 있고 세 번역이 모두 그르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 두 번째가 맞는 번역입니다. 아름다움은 또는 아름다운 것들은 어려운 것이다. 물론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고결한 것들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칼레파와 깔라는 구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칼라는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고결한 것. 그러니까 어떤 미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름다운 거, 윤리적으로 훌륭한 거, 또는 어떤 지위,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명예나 이런 측면에서 훌륭한 거, 이런 것도 다 칼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대 히라빈들한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분절되지 않는 관념이었습니다. 마치 모국어에서 빛이 처음부터 밝음과 색채라는 두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칼레파타 칼라라는 격어는 뭐 히라빈들의 정신 세계를 압축하는 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모방해서 쓴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철학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문장.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세도 옴니아 프라이 클라라 땀 디피킬리아 꽝 라라순트. 이제 번역하면 그러나 모든 뛰어난 것들은 어렵고도 드문 법이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평생을 바쳐서 쓴 대철학서 에티카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라버도 굉장히 어렵고 고되지만 그걸 배우고 나면은 아름답고 고결하고 뭐 훌륭하고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고요. 한강 작가님의 일화보 시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면요. 저번에 배웠던 알파벳들 한번 다시 쭉 읽어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죠. 히랍 사람들은 다 대문자만 썼습니다. 소문자는 이제 중세 사본 만들면서 이거 대문자만 쓰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소문자를 만든 거고요. 그전에는 다 대문자만 썼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저희의 그 현대에 사용하는 텍스트는 소문자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름을 읽을게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타인데 즈 발음이기도 하고 스드, S랑 D가 합쳐진 조금 천천히 읽으면 스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타 이렇게도 있습니다. 네, 저는 편하게 그냥 제타로 읽을게요. 그 다음에 에타. 에탄에서 이 에타는
에는 장음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타, 그 다음에 이오타, 까빠, 그 다음에 람다, 뮤, 뮤, 크시, 크시, 그 다음에 오미크론, 오미크론, 다음 B, 그다음에 로, 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발음을 못합니다. 이거 스페인어 발음의 그 혀를 끝에서 이렇게 굴리는 그 발음인데 그 발음을 하면서 이 H가 붙어 있다는 건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그 이 잇몸에서 혀를 떨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로 발음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그다음 따우, 윕실론, 저번에 이제 위 발음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입을 둥글게 말고 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 네, 강하게 숨을 내뱉으면서 H가 있으니까 P. 여기도 마찬가지로 H가 있죠. 그래서 키 이겁니다. 그다음에 C. 이게 그, 그, 누구야, 유명한 신화에서 에로스와 푸시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음을 푸시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푸시라고 하는 순간 이제 모음이 두 개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앞에 프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발음이 새는 거라서 푸시케 이렇게 하나의 음절로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오메가 여기 오오메가의 오도 장음이기 때문에 길게 오오메가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들을 저희가 배웠고 오늘은 좀 더 이 발음을 자세하게 분석해 가면서 배울 겁니다. 쓰는 방법 저번에 붙여드렸고 그다음에 먼저 모음부터 보겠습니다. 모음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5개가 이렇게 있고 다 단모음과 장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는 아, 그다음에 엡실론 에, 그다음에 이오타 이, 그다음에 오미크론 오, 그다음에 윕실론 위. 우가 아니라 위로 가죠. 그래서 아에 이오 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장모음은 이제 다 장모음이 있고 알파는 그냥 알파 위에 이 밑줄이 아니죠. 윗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줄을 뭐- 장몽을 표기할 때만 그어요. 표기할 필요가 있어요. 막. 근데 평소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편의상 제가 표기를 했는데 그냥 텍스트에서는 보통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음은 아라고 하면 되고 엡실론의 이 장모음은 긴 발음은 엡실론을 쓰지 않고 에따 이 따로 알파벳 에타를 쓰죠. 그래서 에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제 이 에와 에는 뭐 페모음과 계모음의 차이가 있는데 섬세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오타도 이 길게 읽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오메가는 오미크론은 짧게 오. 그다음에 오메가는 길게 오. 네, 여기도 길면 길고 좀 더 열면서 발음하면 돼요. 계모음이니까 오 이렇게 되는데 오. 그다음에 유, 유. 장음으로 발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5개 아, 에, 이, 오, 유 다 장음 발음이 있다. 이렇게 단모음, 장모음 이렇게 있고요. 헷갈리는 걸로 뭐가 있냐면 이중모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랑 이오타가 붙으면 I, 그다음에 엡실론과 이오타가 붙어서 A, 그다음에 어, 오미크론과 이오타가 붙어서 오이, 그 다음에 윕실론과 이오타가 붙어서 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장음이랑 이오타가 붙어서 I 이렇게 되고 에타랑 이오타가 붙어서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랑 이오타가 붙어서 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윕실론이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아위가 아니라 아우 됩니다. 아우. 그다음에 엡실론이랑 윕실론이 붙어서 에우. 그다음에 에타랑 윕실론이 붙어서 에우. 에우. 에를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미크론이랑 윕실론이 붙어서 우입니다. 이거 오우가 아니에요. 그냥 우. 우. 이렇게 되는데 이중모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모음은 하나의 장음처럼
I, A, O, U, I, A, O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음처럼 발음을 이어서 쭉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단어들은 이중 모음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두 개의 단모음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독일어의 umlaut라고 하는 위에 점 두 개 찍는 거 있죠? 그거를 표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디아이레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디아이레시스가 뭐냐면 이제 나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눠진다라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 번째로 어떻게 읽을까? 그러면 이거는 I겠죠? 알파랑 이 알파는 대문자입니다. 이게 신의 이름이라서 처음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I 이건데 사실 이거는 하이예요. 이게 이따가 배울 텐데 기시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 하이데스 이렇게 읽습니다. 하이데스. 근데 여기는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오타 있고, 이오타 위에 점이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있죠. 이거는 악센트 표기랑 umlaut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I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아이데스, 아이데스. 이게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와서 분리가 된 거예요. 아이데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 데스, 하이 데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데스. 이게 같은 신이에요. 하데스, 저희가 아는 그 죽음의 신, 저승의 신 하데스인데, 아티카 방어는 하이 데스에서 나중에 하데스로 발음이 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서사시에서는 이 데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장르에 따라서 신의 이름도 표기가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옆에 하기 이오타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고 하고 뭐 라틴어로 이오타 subscriptum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하기 이오타입니다. 이 sub스크립트가 아래에 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이중모음 앞에 이제 장음 아가 있었던 I, 그다음에 장음 이제 에타가 있는 A, 그다음에 오메가가 있는 O의 경우에는 고전 시대부터 이미 이오타의 발음이 서서히 약화돼 가지고 기원전 1세기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근데 이제 소멸했다고 해서 안 적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서기 12세기에 비잔틴 시대 문법학자들이 이런 변형을 펴기 위해서 편집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이오타를 밑에 써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 밑에 작게 이렇게 써주고 에 밑에 작게 이오타 써주고 오 메가 밑에 작게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냥 에, 오로 읽으시거나 완전히 소멸된 발음으로 읽으시거나 그러면 사실 코인의식이에요. 고전 시대면 조금 살려서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것도 어디서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일본 친구들은 조그맣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읽는데 그냥 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 오 조금 살려서 읽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고전시대 발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거 다 추정이에요. 뭐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추정으로 이렇게 살려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고전시대 이전에는 노래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의 오드의 어원입니다. 아오이데 이렇게 읽어요. 아오이데. 아오이데인데 이거를 나중에는 오데 이렇게 모음들은 붙어 있으면 합쳐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친한 모음들끼리 합쳐지기 때문에 아오이대로 가지 않고 나중에 오이대로 갔다가 그게 결국 오대로 간 겁니다. 오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에 이오타가 있었다라는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밑에다 조그맣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는 거고요. 다만 대문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옆에 있었죠. 하이, 아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이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알파나 에타나 오메가를 대문자로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옆에 써줍니다. 이, 이런 것처럼. 근데 읽을 때는 아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발음했던 거랑 똑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이게 I라고 써 있으면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를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이중모음 I인지, 아니면은 이게, umlaut를 써주면 좋겠지만, 혹시 안 써 있으면은
원래 써야 되는 건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단어를 외우다 보면 그렇게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문자는 병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오타 아드스크립트라고 해요. 아드스크립트는 옆에 쓴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오타 병기 이오타라고 합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맨인 아에이데의 그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거에 이 아오이데 동사형이, 아에이데인 또는 아에이도. 그러니까 나는 노래한다가 아에이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령형으로 바꾸면 아에이데가 돼서, 맨인 아에이데 하면은, 분노를 노래하라. 분노를 노래하소서. 이런 말이 되죠. 일리아스의 첫 문장, 맨인 아에이데. 맨이나 레이데 이거죠. 그래서 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여.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오이데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상하셔야 돼요. 아오이데라고 듣는 순간 고전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는 서사시다. 300년 전에 썼던 서사시다라는 느낌이 빡 와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간 감각이 그리스어에서는 다 이미 압축이 되어 있고 코드가 다 생겨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겸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역사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넘어가 보죠. 모음이 끝났고 자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뭐 분류 자체는 뭐 당연히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그냥 분류는 뭐 언어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특히 이런 포놀로지, 뭐 음성학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을 위해 조금 체계화된 걸 갖고 온 거고 그냥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순음, 치음, 영구계음은 이제 뭐 순음이면 입술, 치음이면 이빨, 영구계면은 뒤에 입천장 이런 식으로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냐라는 기준이고 무성음과 유성음과 대기음은 이 목소리가 숨이 이 울림이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성이면은 할 때 이게 울리죠 목통이. 그래서 그 통이 울리는 건 유성이고 안 울리면 무성이고 안 울리다 못해서 숨이 아예 나가는 거는 대기음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B는 뿌, 뿌, 뿌 하면은 뿌 할 때 이 목이 살짝 울리죠. 이 살짝 울리는 건 뿌의 모음에서 울리는 거예요. 뿌 자체에서는 안 울리거든요.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뿌. 그러니까 이제 수는 무성음이면 뿌 이렇게 됩니다. 이걸 폐쇄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숨이 한번 닫히기 때문에 숨구멍이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닫아야 소리가 나죠. 그래서 폐쇄음입니다. 그래서 폐쇄음, 무성음, 순음이면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학에서 분류를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이건 저희한테 익숙한 영어 사운드로 그 파닉스로 학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소리를 좀 더 더하면은 그러니까 울림을 더하면은 이 소리를 내기 전에 이게 있죠. 울림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없애고 숨을 강하게 넣으면 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치음은 뜨, 드, 트 같은 이치로 드, 트. 그다음에 영국의 음은 끄, 크. 특히 이제 한국어의 이 기억 같은 게 특히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김씨를 다 키무라고 이제 표기하잖아요, 일본에서. 그 이유가 한국인의 그 발음은 유성음이 아니에요. 무성음에 가깝습니다. 강하게 대기음에 가까워요. 탁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 이러면은 킴으로 들려요. 그리고 본인도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들려요,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그 발음은 확실하게 목소리에 이 울림을 줘서 이 발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아시면 이제 나중에 일본어 발음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마가 까빠, 감마, 키, 크시.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영국의 음들이죠. 거기 앞에 있는 감마는 응으로 발음한다. 응으로 발음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 단어들을 하나둘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거 대문자 P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하면 삐. 이제 제가 이제 발음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는 게 이제 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끔 이제 부정확하게 발음을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정확성을 기해서 하면은 여기는 피타고라스 이렇게 되죠. 피타고라스. 네, 그 철학자 이름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고 그다음에 폴리테야. 폴리테야. 이제 플라톤의 대표작인 국가 또는 이제 박종현 선생님 번역본에는 정체라는 다른 번역어가 붙어 있죠. 네, 이런 폴리테이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탈라사, 탈라사 이제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탈라사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랑 조금 소리의 느낌이 다른데 선주민족의 언어라고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다 발칸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어서 바다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고 선주민족들이 이제 거기 원래 살고 있던 그리스 쪽에 그 바다 쪽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단어를 그대로 썼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선주민족의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통고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려워하는 발음인데 이 P랑 트가 붙어 있죠. P랑 테타가 붙어 있는데 그냥 통, 통, 통. 이 숨을 내뱉어야 되니까 둘 다 숨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통. 그래서 프통고스 이렇게 발음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하면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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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합니다. 그냥 하고 통을 할 때 숨을 강하게 내뱉으면 통고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마는 감마 앞에 있으니까 통, 발음이 되죠. 그래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통고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소리 또는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통고스.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요. 이제 뭐 여기는 다 유성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코에서 이제 울림이 넘어오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다 아시는 바에는 그다음에 느 그다음에 아까 했던 응도 이것도 살짝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치경음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이게 있고 이게 이 르가 이 그러니까 로죠 이 알파벳 이름은 로가 어두에 오면요 항상 숨이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두에 있는 이 로는 항상 숨과 함께 발음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숨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이 들어간 단어를 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무네모시네 이런 게 있죠. 뭐 그냥 이제 익숙한 대로 읽으면 무네모시는데 사실 여기도 이 무네가 그 무네 이렇게 두 음절 아니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무네모시네 이렇게 됐고요. 기억이란 뜻이죠. 기억이란 뜻이고 무사 여신 중에 한 명 이거 이제 기억의 여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론. 이제 로는 조금 길게 발음하시고 앞에 오미크론은 좀 짧게 아폴론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 아폴론의 어원으로 이제 아폴리미 파괴하다 없애다라는 뜻의 동사 아폴리미가 어원이다라는 당연히 민간 어원이 이제 고대부터 계속 퍼져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폴로는 기본적으로 의술의 신인 동시에 전염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태양신으로 잘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태양신이랑 합쳐진 건 조금 지난 일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원래는 아마도 역병과 의술의 신이 아마도 가장 오리지널한 기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 고대인들의 생각이라서 진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해했던 방식이 이거였습니다. 뭐든 없애는 게 아폴론의 기능이다, 능력이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랍소도스, 이 라에 숨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이 기식음 표기는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오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아까 배운 하기 이오타가 붙어 있죠. 그래서 뭐 나는 코인의 발음으로 하겠다 하면은 랍소도스라고 하시면 되고 좀 고전기 발음에 가깝게 하겠다라고 하면 랍소이도스
압소이도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R이 두 개 붙은 경우가 있는데 퀴로스라고 발음하기보다는 원래는 이 R 두 개가 따로 돼야 돼요. 그래서 퀴르에서 이제 한 번 떨리고 그다음 로스 하면서 한 번 더 떨리고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돼야 되는데 자음 두 개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어쨌든 퀴로스 이렇게 돼요. 이제 붉은이란 뜻인데 어원이 퓨일입니다. 이 퓨일가 원래 불이란 뜻이에요. 한국어도 불이랑 붉은은 이제 동근어라고 이제 보통 간주가 되죠. 아마도 붉은이 불에서 왔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삐르랑 삐로스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자음 남은 거를 보면은 마찰음 그냥 스랑 스를 좀 울리면서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즈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즈 발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와 즈 이렇게 되고 이 시그마 표기가 두 개가 있어요. 소문자는 이렇게 닫혀 있는 얘가 있고 열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얘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얘가 지금 알파벳 영어 알파벳의 S가 됐는데 로마자에 그리스어에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냐면 이 시그마가 단어 끝에 놓인 경우만 두 번째 시그마 이 흘려내리는 시그마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첫 번째 이렇게 둥글게 닫혀 있는 예로 쓰다가 끝에 오는 경우에만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S, 시그마로 바뀐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 베타와 델타와 감마와 미 앞에서 즈음가가 됩니다. 즈음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단어는 메소스 이렇게 읽겠죠? 메소스. 근데 두 번째 단어는 미 앞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코즈모스, 코즈모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좀 정확하게 읽으면 코즈모스. 이제 단음이기 때문에 코즈모스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 제타의 발음은 상고 그리스어에서는 델타 제타, 그래서 그러니까 느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 그리스어에서 스드인데 아까 말했듯이 시그마가 사실은 이 시그마 발음이 델타 앞에 오면 z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드에서 z드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게 그냥 z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z로 읽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름이죠. 제우스. 이거 제위스 아닙니다. 제우스예요. 이 이중 모음이죠. 저희 배웠던 에우. 그래서 제우스 또는 세우스. 나는 죽어도 고전 그리스어 발음으로 원래대로 가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테우스, 스테우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테우스. 네, 이게 이제 자음의 발음이고 자음에서 특별한 규칙으로 하나는 이중자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까 봤던 이 제타나 ქს이나 ps는 이중자음에 속합니다. 그냥 표기법, 뭐 발음을 표기한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자음이 두 개 붙어 있죠. 이거 이중자음으로 칩니다. 이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호메로스를 읽고 싶다. 뭐 이제 히라버로 된 시를 읽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은유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중자음 앞에 있는 모음은 단모음이어도 장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장음으로 셉니다. 발음한다기보다는 세기 때문에 뭐 그런 운율을 따질 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미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자음이 연달아서 두 개 오는 경우에는 히라버는 두 개 다 발음을 해요. 뭐 영어 같은 경우 안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히라버는 두 개 다 발음을 해서 보통 앞에 거는 앞 음절에 붙이고 뒤에 거는 뒤 음절에 시작음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글로따 같은 경우에는 글로따 이 앞에 있는 따오가 글로뜨 뜨 이렇게 뜨로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글로따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글로따 이게 아니라 글로트따 이렇게 끝에 살짝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뛰라노스가 아니라 뛰란노스 이렇게 한 번 박자를 살려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리시포스 크리시포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시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인데요. 철학자 이름인데 스토아 학파라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학파의 수장인데 3대 수장인가 아마 그랬는데 이 사람의 문헌이 하나도 안 남아 있거든요. 단편들만 남아 있고 이제 어떤 통으로 된 저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시무시한 건 이 사람이 책을 몇백 권이나 썼다고 했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썼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 연구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이 사람의 책이 좀 남아있었으면 철학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자랑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크루시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크리시포스처럼 이렇게 자음 두 개 같은 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고전학 연구자 분들 중에서 강대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대진 선생님이 뭐 10년 넘게 히라버 표기법에 대한 이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셨어요. 그 중에 이제 반영된 게 저희 이제 오디세이아 번역에서 오디세이아를 오 오디세이가 이제 영어식 표기죠. 오디세이 그냥. 근데 이제 저희 새로 나온 번역본을 보면 오뒷세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뒷이 뒤에 위는 이 윕실론 발음을 표기할 때 위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오디세이아의 시그마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 받침으로 넣어서 오뒷세이야로 바꾸자라는 게 이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오뒷세이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다 살려야 하나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것도 없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이제 크루시포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시포스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시포스로 해야 되냐 이제 피읍 같은 경우에 조금 굳이 그걸 안 표기해도 약간 발음이 사는 경우가 있어서 뭐 좀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라버 표기법은 특히 고대 히라버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에도 뭐 달리 규정도 없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식이란 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표기법의 문제예요. 물론 뭐 발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표기법상 기식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aspiration, 이제 숨소리예요. 그래서 숨소리를 두 개로 나눠서 그냥 스피리투스 아스페르,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rough breathing, 그 다음에 스피리투스 레니스, smooth breathing.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 하 이렇게 하면은 조금 긁으면서 하 이렇게 하면은 러프 브리딩이고 그냥 없으면은 사실 이걸 안 하면은 스무스 브리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두의 모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음이 오거나 단어의 맨 처음에 모음이 오거나 로가 오면은 이 기식의 유무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프 브리딩이면요 쉼표를 이쪽 두 번째에 있는 이 단어처럼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스무스 브리딩의 경우에는 이렇게 코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앙겔로스 이렇게 있죠. 앙겔로스. 천사라는 뜻이기 전에 메신저,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냥 전하는 사람, 앙겔로스는. 그게 이제 나중에 천사라는 말이 된 거고요. 성경에서 하도 앙겔로스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하르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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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라는 뜻이죠. 하모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 모음의 경우에는 두 번째 모음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시아. 우시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헤우레카. 해우. 이게 두 번째 모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에후 이렇게 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중 모음 하나의 그 표기를 그냥 두 번째 모음에 할 뿐입니다. 그래서 헤우레카. 헤우레카라는 말은 다들 사실은 알고 있는 말인데 유레카 그 아르키메데스였나? 아르키메데스였는지 그 수학자가 뭔가 발견하고 나서 이제 뭐 발견했다라고 외쳤던 그 말 있죠. 그게 사실은 유레카는 이제 영어식 발음인 거고 헤우레카예요. 이게 내가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우레카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고요. 대문자의 경우에는 위에 표기하지 않고 앞에 표기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에로스,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러프 브리딩이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 중 하나로 당연히 모르셔도 되지만 어두의 윕실론과
로는 항상 유기음이다. 항상 러프 브리딩이다. 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음, 이 연습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배울 것도 많으니까 악센트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악센트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할까? 라는 점 솔직히 조금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이 히라버의 악센트는 일단 소리는 뭔지를 알아야 되지만, 이 악센트를 찍는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 안 배울 거고, 이제 그냥 악센트가 찍혀 있을 때 어떻게 읽는지. 그러니까 내가 히라버를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장문을 할 게 아니면 악센트를 몰라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악센트가 다르면 단어 뜻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찍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정도만 오늘 배울 겁니다. 이제 악센트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악센트를 강세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강세는 악센트의 한 종류예요. 이제 악센트의 종류 중에 하나로 강세 악센트라고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 악센트라고 보통 영어로는 말을 하는데, 근데 강세라는 말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강세는 강하게만 느껴지면 다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해도 되고, 길이를 늘려도 되고, 톤을 높여도 되고, 심지어 톤을 높여도 된다는 건 이게 피치여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고저 악센트여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나타나서 그 강세로 악센트를 부여하면은 강세 악센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대비해서 이제 고저 악센트는 뭐냐? 이제 피치 악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절의 높낮이로 악센트를 부여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투리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는 사투리를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본어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밑에 표기해 놓은 것처럼 이 일본어에 하시라는 단어를 하시 이렇게 발음하면은 하시 뒤에 있는 음을 높이면은 다리라는 뜻이 되고 하시 이렇게 발음하면 젓가락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건 높이가 아니라 길이의 문제지만 눈을 원래 이렇대요. 저도 몰랐는데 사람 눈은 눈 단음이고 내리는 눈은 눈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한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어 악센트 그리스어는 고저 악센트로 음절의 높낮이로 악센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근데 피치 악센트가 정말로 엄밀한 개념이냐 그냥 성조의 어떤 한 종류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어땠는지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조금 중국어 같은 느낌을 상상하셔도 되고 일본어의 좀 더 사투리의 그 이렇게 억양이 좀 더 있는 그런 사투리를 상상하시면은 아마 좀 느낌이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악센트의 종류를 보면요. 악센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어는. 첫 번째로 어큐트 액센트. 이제 얘 악센트라고도 일본에서 말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그 번역이 없어요. 어큐트 액센트는 번역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얘 악센트라고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저희는 다 어큐트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악성떼기 이렇게 말하고 뭐 각자 다 자기 배운 그 자기 모국어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이제 그레이브 액센트. 이거는 중 악센트라고 하는데 뭐 프랑스에서도 당연히 이제 악상 크아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그레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큐플렉스, 곡 악센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기는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찍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예 악센트, 왼쪽에서 찍어 내려가면 중 악센트, 한 번 이렇게 휘어주면 곡 악센트 이렇게 물결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냥 고개처럼 이렇게 한 번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폰트, 그리스 폰트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게 음절 관련 용어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음절을 셀 때 히라버는 무조건 마지막 세 음절 중에 하나의 액센트가 와요. 이거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하나에 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마지막 음절은 울티마라고 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은 페널트라고 해요. 이거는 라틴어의 파이네 울티마. 파이네가 영어로 거의, 그러니까 almost, 거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 파이네 울티마를 영어로 줄여서 페널트라고 하면 이거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테 페널트라고 하면 안테가 before,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네 울티마 전이니까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티마 페널트 안테 페널트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히라워는 무조건 이 세 음절 중에 하나의 악센트가 옵니다. 그거는 그냥 미리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써놨고요. 이제 각 악센트의 종류를 조금 보면은 수업 시간이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일단 이 내용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오버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큐트 액센트를 보면요.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에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에요, 사실은. 표준 액센트가 기본적으로 얘 악센트고, 이 어큐트 액센트는 그래서 현대 그리스어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큐트라고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악센트 하나가 있고, 그게 사실은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어큐트인 거예요. 이게 다 붙을 수 있고, 발음도 쉽습니다. 악센트가 붙은 음절을 높여서 읽으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표기된 대로 발음하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악센트가 붙은 음절을 높여서 읽으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장모음이랑 이중모음이 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장모음이랑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단모음에 비교해서 길거나 두 배거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음절이 아니라 음절보다 그 작은 시간 단위를 잴 때 모라라고 해요. 이 라틴어로 이 딜레이라는 뜻이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모라를 높여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따단 이렇게 읽는 거죠. 따단, 따단 이렇게. 하지만 고전기엔 이미 두 음을 모두 높여서 읽는 현상도 일반적이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남아 있었던 그 음악의 악보를 뭐 나중에 이렇게 전사해가지고 추측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음악의 음과 실제 단어의 이 일상 회화에서의 악센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강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읽겠죠. 로고스. 로고스. 그냥 로고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로고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첫 번째 음을 높여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평평하게 읽으면 이렇게 돼요. 포이에테스 이렇게 읽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에타에 어큐트가 찍혀 있으면 두 번째 에타의 에에서 두 번째 모라만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포이에테스 포이에테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만 높아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높인 거예요. 뽀이에 떼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힘드니까. 말하다 보면은 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다이몬. 다이몬이죠. 다이몬. 근데 이것도 어큐트가 붙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이몬, 다이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이몬 이렇게 읽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헤우레카, 헤우레카 여기도 헤우레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큐트가 좀 이 장모음과 이중모음에 찍혀 있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모라를 높여서 읽는다. 표준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라브 액센트는요, 조금 이거는 아직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와서 학문적으로 좀 논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떨 때 표기를 하냐면 표기는요. 마지막 음절에 어큐트 액센트가 붙어 있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뒤에 바로 다른 단어가 이어져요. 그러면 어큐트를 그랍으로 바꿉니다. 그냥 이렇게 찍혔던 걸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발음을 그냥 안 했거나 악센트를 안 붙였거나 원래보다는 좀 약한 발음으로 악센트로 발음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강 피치일 거 아니에요? 하강 피치인데 너무 많이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왔을 때 바로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이상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살짝만 올렸다 바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단어는 이제 또 약간 예외가 히라보의 이제 복잡한 또 예외가 생기는데 엔클리틱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엔클리틱은 마지막 음절에 어큐트 악센트가 있는 단어가 앞에 와도, 그러니까 엔클리틱 단어 앞에 이런 단어들이 와도 그랍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희 아까 나왔던 문장 있죠. 칼레빠따 칼라. 보면은 칼레빠따 칼라. 여기 칼레빠랑 따는 액센트가 그랍으로 돼 있죠. 근데
마지막 깔라는 어큐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레빠따 깔라 라는 확실하게 높여야 돼요. 근데 이 깔레빠따는 안 높이거나 살짝만 깔레빠따 깔라 이렇게 깔레빠따 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뽀이멘티스 이 티스가 엔클리틱인데요. 어느 목동 이제 어떤 indefinite pronoun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또는 형용사가 이제 티스인데 어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뽀이멘티스라고 할 때 뒤에 단어가 있으니까 뽀이멘을 어큐트를 그랍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티스는 그냥 어큐트 그대로 내비둡니다. 그래서 뽀이멘티스 뽀이멘티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액센추에이션 규칙의 맛만 보시라고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이 레아이나 티스는 원래는 마지막 음절 나에만 어큐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이나 티스인데 뒤에 엔클리틱이 오면은 레아이나 티스, 레아이나 티스 이렇게 돼요. 첫 음절도 높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어큐트가 있거나 두 번째 음절에 세미컴플렉스가 있는 단어에 이제 엔클리틱이 이어지면 마지막 음절에도 어큐트를 붙인다.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액센츄에이션 규칙을 다 외우고 있기가 너무 힘들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액센트가 두 개 붙지? 라는 궁금증이 혹시 생기면은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혀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실컴플렉스, 실컴플렉스 액센트, 곡 악센트라고도 하는 이거를 보시면은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에만 붙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중모음에 붙는 경우에는 두 번째 모음의 표기예요. 두 번째 모음 위에 이 물결 표시 또는 곡의 표시를 하고요. 근데 두 번째 모음에 붙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피치 자체는 첫 번째 모음을 높입니다. 첫 번째 모라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하강 피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둘로스 이거죠. 이걸 액센트를 주면은 둘로스, 둘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라를 높여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윕실론이 장음입니다. 그래서 미토스 이거를 액센트를 줘서 미토스, 미토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우가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에우로스인데 에우로스, 에우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배웠는데 이 읽는 방법을 제가 액센트를 좀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 사실 읽으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셔도 됩니다. 액센트를 다만 잘 살려서 읽잖아요. 멋있어요. 저희 이거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멋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 그 위에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멋있음을 위해서 나는 좀 가오를 살리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시를 멋있게 읽고 싶다. 왜냐면 저도 좀 부러워하는데 좀 이렇게 여기 와서 특히 이제 일본에 오고 나서 일본의 학생들이 액센트를 되게 잘 살려 읽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처음 배울 때 잘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르치지 않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철학과에서 배웠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시를 읽고 시를 잘 읽고 싶다, 멋있게 읽고 싶다, 히라버를 제대로 발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액센트를 열심히 규칙을 잘 공부하셔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소리를 좀 더 잘 연구하셔서 읽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구두점 관련해서 작은 안내하고 수업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구두점이 그리스어 텍스트는 조금 특이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침표, 쉼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텍스트에서는. 그래서 그리스어 텍스트에서는 물음표 대신에 세미콜론을 써요.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썼을 때 순식간에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물음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사용하는 사실 뭐 한국어는 이 문장에 세미콜론 콜론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잘 감각적으로 다가오기 힘들지만 영어에서 이 세미콜론과 콜론은 히라버에서는 어깨점이라고 하는 어깨점을 어떻게 이 타이핑하는지 제가 몰라서 이 중간점을 갖고 오긴 했는데 미들닷을 갖고 오긴 했는데 하이닷입니다. 용어가 하이닷이고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옆에 플라톤의 텍스트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위에 텍스트에 일단은 맨 위에 제목이 있죠. 아폴로기아 소크라투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폴로기아 소크라투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작품이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은 악센트 없이 읽으면은 호티멘 히메이스 오 안드레스 아테나이오이 페폰타테 휘포 톤 에몬 카테고론 우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에센트를 좀 살려서 읽으시면 호티멘 히메이스 오 안드레스 아테나이오이 페폰타테 휘포 톤 에몬 카테고론 우꼬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멋있다라고 지금 느끼신 분들은 열심히 악센트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웃고이다.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웃고이다 뒤에 이 점 있죠? 근데 점이 마침표가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 있죠? 이게 어깨점입니다. 문장이 끝나긴 했는데 뒷문장이랑 좀 뭔가 미묘하게 이어진다라고 할 때 이 어깨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두점이 있다라는 점이고 이 밑에도 한 문장, 파이돈의 한 문장도 좀 아이고 읽어보죠. 파이돈의 한 문장을 첫 문장 읽어보면은 어, 잠시만요. 제 얼굴 때문에 텍스트가 안 보이네. 아이고. 그냥 위에 아폴로기아 소크라투스 두 번째 문장 읽을게요.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서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에고 둔 까이 까이 아우토스 휘바우톤 올리고 에마우투 에벨라토멘 후토 피타노스 엘레곤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리에 대한 오늘 악센트를 배웠고 네, 그 구두점을 배웠으니까 내가 뜻은 몰라도 문장은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메로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 찾아서 열심히 읽기만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업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우 선생님 올려주신 이건가요? 할 때 그것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어깨점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배운 내용 관련해서. 네, 호다스 메디움 라레 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미디엄 레어? 네. 오랑 큰 오는 대문자랑 소문자 차이인데, 이 오에, 네. 점이 두 개가 됐죠. 점이 두 개가 됐을 때요. 하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쉼표처럼 휘어져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숨소리를 알려주는 표기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 기식 표시. 이건 쉼표죠. 쉼표를 모음 위에 찍어주죠. 그거를 오른쪽으로 휘어주거나 왼쪽으로 휘어주거나 그 차이예요. 오른쪽으로 휘어주면은 그냥 스무스 브리딩, 흐 발음이 없는 거고요. 왼쪽으로 휘어주면 센 숨소리를 내는 거죠. 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쉼표 모양으로 된 거는 숨소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찍는 거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거나 그냥 이렇게 찍어진 점은 액센트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어큐트나 그라브. 그래서 어큐트면 이제 그거를 높여서 읽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마지막에 이 그리스어 단어 네 개 중에 네 번째 단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겹치는 경우에는 둘 다 표기를 위에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쉼표를 먼저 써줘요. 그러면은 해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우, 해우. 이제 이런 표기법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단어를 보시고 문장을 하나둘 보시면서 점점 눈에 익히시게 될 거예요. 점 두 개 있는 거를 오메가 발음 그런 건 없습니다. 오미크론은 그냥 짧은 오고 오메가는 긴 오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뭔가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센트를 중시했을까요? 시를 읽기 위해서라든가 감정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시 앞에서 추측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뭐냐면은 이제 저희에 비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악센트를 중시했다기보다는 그들보다 저희가 악센트를 중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저희한테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좀 더 올바른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거에 좀 더 답이 될 만한 거는 뭐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학계에서 추측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히람 문학이 그렇고 특히 히라버 영향력 있는 히라버라고 하는 거는 다 노래에서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노래와 구전전승. 구전전승에서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음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 호메로스 서사시를 뭐 연구하시는 분들 사실 호메로스 서사시 연구에 가장 큰 떡밥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는 구전이다. 아니다. 이거는 텍스트다. 그러니까 둘 다 당연히 맞아요. 구전인 동시에 텍스트예요. 근데 뭐가 더 비중이 높고 어떤 부분이 구전이고 어떤 부분이 텍스트고 어떤 부분이 한 사람이 쓴 거고 어떤 부분이 구전 전통에서 온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호메로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데 그게 테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호메로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람 문화는 구전 전승, 특히 문학에서 구전 전승이 굉장히 강하고 그때 당시에 문학이라는 거는요. 지금 저희가 혼자서 집에서 책 보고 소리 안 내고 읽는 형태가 절대 아니에요. 히랍은 특히 온갖 축제, 올림피아 축제라든지 뭐 그런 축제나 어떤 종교적 제의나 그런 거에서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시인한테 커미션을 맡겨가지고 그 시인이 노래를 써오면 그걸 다 같이 음악을 붙여서 노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문학이 사회적인 기능, 특히 공동체적 기능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은 소리입니다. 히랍에서는. 로마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악센트에 대한 감각이 발달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미 그 고대 헬레니즘 시대, 이 악센트는요, 현대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세워지고, 거기에 온갖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야, 우리 이제 호메로스를 제대로 편집하자 하고, 편집하고 나니까 이 액센트를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현대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전승해와서 이제 현대 이런 어떤 좀더 단순화를 하고 뭐 체계화를 한 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이미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답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 제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혜주님 수업 PPT를 수업 전에는 받기 어려울까요? 아이패드로 보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스케줄상 미리 준비가 되면은 네, 미리 보내겠습니다. 네. 뭐 파워포인트를 미리 보내서 뭐 PDF화 하거나 파워포인트로 보내거나 해서 좀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메일을 잘 확인해 주세요.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좀 핸드폰으로 연락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단톡방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메일로 주로 이제 연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메일을 주시면 된다. 네. 또 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문법은 또 다음 시간부터 배우니까 이번 주까지 하신 거 복습하셔서 표기법과 철자 그리고 발음에 신경 쓰실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